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국의 7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행된 9월 23일 지방직 해설을 좀 하려고 PP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좀 바로 올리진 못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해보면 7급 지방직 문제는 과거 지난 시험에 봤던 뭐 국가직이나 서울시보다는 좀 평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 두 문제 정도가 까다로웠는데 그 까다로운 두 문제 정도도 충분히 뭐 소거를 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커트라인은 한 90점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점 밑으로 떨어지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해설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이 계속 지금 7, 8문제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얼마나 잘 정리해 놓느냐 이게 결국 7급 공무원 한국사의 어떤 이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좀 근현대사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은 또 이후에 또 시험에 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방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좀 앞으로도 다가오는 시험이 좀 계속 어려울 듯 그렇게 싶습니다. 자, 일단 7급 지방직 문제를 좀 해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는데요. 이 1번 문제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일제시대 역사학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기출에서 다뤄줬던 문제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죠.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한국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정신을 중시하고 자, 민족 정신에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 놓으셔야 되겠네요. 이를 고취시켜 독립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민족주의 사학 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사회 구성체 발전 단계론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게서 구했으며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맞추려고 하였다. 백남은, 이청원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사회경제사학입니다. 디귿은 순수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지향하며 문헌 고증을 중시하였다. 실증주의 사학이네요. 이병도, 손진태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실증주의 사학. 그럼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몽골 침입 시기에 발생한 사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몽골 침입 시기라는 게 언젠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1231년부터 쳐들어와서 이게 1270년 그러니까 개경 환도 시점까지가 몽골 침입 시기라고 보면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수업을 좀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망이 망소위 만적 등이 봉기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망이 망소위는 1176년 요게 이제 1178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1179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무신집권기 때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1196년이죠. 아니 98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176년, 1198년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무신집권기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강화도 천도에 대해 삼별초가 반대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개경환도에 삼별초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개경환도에 대해 삼별초가 반대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근데 몽골 침입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개경환도라고 해도 이거는 1270년부터 삼별초 항쟁이 1273년에 일어나니까 이거 자체도 몽골 침입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잘못됐고 시간이 뭐게 이렇게 헷갈려도 이거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디귿은 맞고요. 황룡사 구충목탁과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죠. 몽골 침입 때. 그래서 2차 몽골 침입 때 이게 불타면서 3차 몽골 침입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제조대장경을 조판하고 그러는 거죠. 기민이와 처임 부국민들이 몽골 장수 살리타 군대를 이건 2차 몽골 침입 때 맞고요.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조판한 것도 맞습니다. 3차 몽골 침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을이 정답입니다.
디귿, 리을, 미음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뭐 7급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공부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고려 사회에 물어볼 때 이런 여성 문제가 나오면 제가 비성리학적 사회 이렇게 수업을 해드렸죠. 비성리학적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집안 내에서의 남녀차별이 없다. 그래서 여성 재혼 가능하고요.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었다? 아니에요. 있어요. 잘못됐네요. 부모의 재산은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고르게 상속돼요. 맞아요. 남녀차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결혼할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고 결혼 이후에도 여성이 가져온 노비, 재산은 여성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쉬운데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 골라라 뭐 이거죠. 3안이고요. 1번부터 볼게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이건 동해고요.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다. 이건 옥전에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이게 3안이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고구려라고 봐도 되고 부여라고 봐도 돼요.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 이건 부여라고 봐도 되고 고구려라고 봐도 됩니다. 3안에 대한 설명은 정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 시기별 교육 변화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현대 교육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문제도 뭐 내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해드렸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해준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980년대면 전두환 정부 시기거든요. 이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이 사교육 과외가 활성화되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과외 금지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두환 정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실제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1969년에 시행되는 거고요. 고교 평준화가 1974년이거든요.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994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요. 1980년대 요 부분이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80년대 이 과외금지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답은 3번이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소거 형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80년대 요 부분이 굉장히 메이저 개념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6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그나마 좀 까다로워요. 수령 7사를 물어봤는데 뭐 수령 7사에는 농상성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7가지가 있는 거죠. 간활식, 그 다음에 뭐 군정수, 그 다음에 호구증, 부역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빠진 게 학교흥이에요. 학교흥. 그러니까 학교를 일으켜라 이런 거죠. 학교를 일으키는 게 유학에 힘쓰게 하자 이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 요 부분은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듯 싶어요. 제가 아까 전에 한두 문제 정도가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요 문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리면 될까 싶긴 한데 밑줄친 입법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좌우합작 7원칙이에요.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입법기구가 뭐냐 이거거든요. 이거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우합작 7원칙은 46년 10월에 발표가 되고요. 이 입법기구는 남조선 과도 입법기구는 47년 12월에 출범을 하거든요.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죠. 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김규식이 의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여운형이 의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초대 의장으로 여운형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죠. 왜냐면 이 나머지는 뭐 내용이 좀 지엽적이긴 한데 나머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좌우합작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운형이가 위원장이긴 한데
여기에도 또 김규식이 들어있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입법기구는 남조선 과도입법원을 찾는 거니까 김규식이 이건 메이저 개념이거든요. 남조선 과도입법원을 김규식이 이끌었다라는 건 메이저 개념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남조선 과도입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건 왕의 업적이니까.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 정보란 거 맞고요. 삼포에 대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삼포회란. 삼포회란은 1510년 중종 때 일어나는 거야. 중종 5년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개척하였다. 오케이. 압록강 방면에 있는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 최윤덕을 파견하여 사군. 오케이. 쓰시마섬 도주와 개해약조를 체결하여 세종 25년이죠. 1443년 연간 50척의 세견선. 그렇죠.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거류외인 60명 이렇게 되는 게 개해약조니까 내용도 많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뭐 삼포회란이 세종 때 있었느냐? 이거 좀 삼포 개항이죠. 세종 때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대사원 조준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자, 조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언제 배웠는지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도전, 조준, 권근, 윤소종 이런 사람들이 역성혁명 세력들 아니었습니까? 조선을 건국한. 근년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의 토지가 주에 걸치고 군을 포괄하며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입니다. 1무의 주인이 5, 6명이나 되고 1년에 조세를 받는 횟수가 8, 9차례에 이릅니다. 위로는 여분전부터 종실, 공신, 조정, 문무관의 토지, 외역, 진, 역, 원, 관의 토지와 백성들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지은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조세, 그러니까 한 땅에 조를 걷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고 또 농민들은 땅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다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과전법이에요. 과전법을 시행하기 전에 정도전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급전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경기도의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농민에게 일단 나눠줘요. 이 농민에게 나눠줬다는 건 이건 소유권을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토지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지가 없는 백성들한테. 그리고 이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준 토지를 이제 역성혁명 세력들에게 과전으로 분급한 것. 이게 과전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면 지금 이게 토지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토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조준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토지 문제를 지적해서 이후에 나타난 상황은 과전법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과전법이다. 이렇게 조준을 가지고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전시과 체제를 공포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건 고려시대 때니까. 전제개혁으로 신진사대부들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과전법이 시행된 거니까 이것도 탈락. 이성계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다. 이성계가 왕이 된 것은 과전법 시행 이후에요. 그리고 이성계에 반대하는 신하들 중에도 실제로 역성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성계를 반대한다고 해서 조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답이죠. 과전지급지역은 이게 이제 과전법의 메이저 개념이죠. 경기 한정되었고 지급 대상은 전현직 관리였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기역 디귿에 들어갈 책의 이름으로 옳은 것. 책의 이름 찾는 문제인데 뭐 이거 어디에서는 주례에 나타난 주나라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치도 원래 이제 중앙이 더 주가 되죠.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게 경세 유표고요. 니은은 수령들이 백성을 수탈할 도적으로 변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백성을 기르는 목민관, 목민심서죠. 디귿은 백성들이 억울한 벌을 받지 않도록 형법을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은 직이다. 흠음신선해요. 정답은 1번. 문제가 좀 이건 쉽네요. 요 문제가 좀 이제 까다롭죠. 이걸 사료를 못 보신 분들은 아마 까다로울 거예요. 이게 사료가 대한 3인 논설인데 이 대한 3인 논설은 활빈당의 강령입니다. 활빈당이 뭐냐면 을미의병 이후에 의병이 해산되고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학과도 연계돼 있죠. 이 동학이 활빈당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단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삼아 투쟁하였다. 이거는
신간해예요. 신간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일제시대 때 1927년부터 31년까지 활동했던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활빈당은 1889년부터 1905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1900년 전후로 해서 활동한 거 맞고요.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라는 뜻으로 홍길동전에서 그 이름을 따죠. 그게 활빈이에요. 을사늑약 이후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병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05년까지 활빈당이 활동을 하고 을사늑약 체결되고 나서 활빈당 일원들이 또 을사의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맞는 설명이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가나에 나타난 신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속성은 김씨로 태종 무열왕이 8대조이다. 할아버지인 주천은 골품인 진골이고 아버지는 범청으로 골품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등난이 되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태종 무열왕의 지금 뭐 골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골품 제도겠죠. 최치호는 낭랑비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현묘한도가 있으니 풍류라 일컫는다. 실로 이는 삼교를 포함하고 중생을 교화한다. 이거는 화랑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골품제도, 이건 화랑도. 지금 제도에 대해서 찾는 거잖아요. 골품제도, 화랑도. 뭐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골품제도는 개인의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골품제도는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뭐 6등급은 아창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진흥왕 때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렇죠. 진흥왕 때 화랑도가 공인되고 귀족들이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한 건 화백회의지 화랑도가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게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한 것은 신한청년당이에요. 김규식을 파견한 거. 근데 이 김규식이 파리에 가 있을 때 신한청년당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교체가 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과거에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보냈다고 하니까 김규식을 파리 외교 특사로 임명하고 그래 파리 주위원부라는 것도 설치해서 외교 총장에 임명을 해서 김규식이 파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김규식이 돌아와서 이 보고를 당연히 임시정부에게 하죠. 그래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에 파견된 것은 신한청년당의 활동에도 걸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걸친다고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기억을 잘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형태를 갖췄으나 국내와는 연결된 국내와 어떻게 연결이 안 돼요. 망명정부인데 연통제 교통국 이런 걸 통해서 국내와 연결이 되겠죠. 니은은 탈락.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한성 등 세 곳의 임시정부가 협력하여 구성했다. 그렇죠.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의 한성정부 이 세 개가 연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도 맞고 리얼 기간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주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것도 맞죠. 독립신문도 협회에서만 발간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발간한 적이 있으니까 기억, 디귿, 리얼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조선 후기의 시대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광작을 통해 분홍이 될 수 있죠. 제가 수업할 때 마사라티를 타는 돌쇠 이런 걸 볼 수 있다.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할 그렇죠. 덕대 이게 광산 전문 CEO죠. 맞고요. 이건 이제 사채가 사채가 됐다. 사채, 설점 수세제 이런 거, 수령 수세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금양잠록 이건 강희맹이 쓴 건데 성종 때. 이거 안 맞네요. 벌써 이게 답이네요. 농서지표도 이것도 중종 때 쓰여진 거거든요. 다 조선 전기예요. 3번이 잘못됐습니다. 조선 후기 때 농서들은 다른 게 있죠. 4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독립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선대제 수공업을 하다가 이 장인들이 이제 상인 자본에 예속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하는 수공업자들이 생기죠. 이런 걸 독립수공업자라고 해요. 18세기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15번이에요. 요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건 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고구려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금은 모피 이런 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자기 비단서적이 고구려가 중국에 수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니은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인삼 직물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의 디귿은
금, 은, 모필유인데 이게 금은 모필유는 모필유? 백제에서 어떻게 모피가 나가요? 이건 이제 기억이 고구려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리을은 이 신라에서 일본으로 보내지는 건데 곡물 비단 이 리을이 정답입니다. 이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연결이 잘못돼 있어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16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인한, 대응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뭐 맞죠? 인한, 대흥, 건흥 뭐 이런 거 원래 이제 천통부터 시작되는데 중앙관제로 당과 비슷한 삼성육부제를 시행한 것도 맞고 뭐 이게 내용이 다 쉽네요. 동해안을 따라 신라에 이르던 교통로를 신라도라고 하였다. 그렇죠. 리얼. 무왕은 스스로 뭐에 전륜성? 전륜성왕은 진흥왕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왕도 아니고 문왕 때 쓰지는 마세요. 문왕 때 대흥 보력 금륜 성법 대왕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건 문왕이랑 관련된 거예요. 아무튼 뭐 금륜 그러니까 대흥 보력 금륜 성법 대왕 이런 걸 모르더라도 전륜성왕은 이건 메이저 개념이잖아요. 진흥왕 때 사용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17번 조선 후기 신분 변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들어요. 제가 수업할 때 양반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역관은 외래 문화에 수용해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거 맞고요. 서울은 신분 상승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아니에요. 있었죠. 그래서 영조 때 통청윤음 이후에 정조 때는 규장과 검서관의 박제가 서희수, 이덕무, 유득공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진출을 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답은 3번이에요. 군공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 노비의 신분이 상승되고 공노비는 1801년에 일부가 6만 6천 명이 해방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건 다 조선 후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락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진흥왕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락국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세, 15, 16세 정도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 이런 거죠. 왕이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드디어 기당 비장으로 삼았다. 그 나라 사람들이 뜻밖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군이 승세를 타고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럼 이 나라가 뭐냐 이거야. 진흥왕 때 멸망시킨 가야. 이건 대가야죠. 대가야 금강가야도 구분을 못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수로왕은 이건 금강가야의 시조죠. 나라가 망할 쯤 이게 정답이에요. 우르기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들어온 게 맞고요. 이게 대가야고 낙동강 하류에 도읍하고 해상교역을 중개했던 것은 금강가야겠죠. 위치로 봤을 때. 대가야는 고령지역이거든요. 산악지대니까. 그 다음에 국주 김구애가 항복하자. 이게 금강가야잖아요. 김구의 아들이 김무력이고 김무력이 바로 김유신의 조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 3번,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1, 3, 4번은 다 금강가야고 2번은 대가야다. 19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뭐 이건 뭐 독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웃으면서 얘기했던 건데 숙종 때 안영복은 일본에 건너가 그렇죠. 영토를 확인받았고요. 일본 정부는 1870년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면서도 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죠. 이게 이제 시마네현 고시가 이 1905년에 일본 영토로 이 독도를 편입하고 있는 거죠. 4번 다 맞는 설명이에요. 1952년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에 이승만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토로 확인을 하였대요. 당시 일본은 이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어떻게 묵인이 돼요. 일본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묵인합니까? 격렬하게 반발을 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보통 의병운동 그러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중에 이렇게 하나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세요. 최익현 부대는 순창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보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 하면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 포로가 되었대요. 자, 이런 말을 최익현이가 왜 했냐 이거예요.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했는데 불효는 불충이다라고 하면서 귀가해버려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대요. 이게 지금 최익현,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다 양반 유생이었기 때문에
이 성리학적 봉건성이 의병을 이게 의병의 성격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의병장은 주로 양반 유생이었다라는 답이 이 의병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의병의 한계라고 했죠. 의병의 한계. 의병이 대부분 양반 유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이거 말고도 그 평민 의병장이 양반 유생 의병장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도움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줘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감히 이 쌍놈의 새끼가 어디 양반한테 이러냐면서 이걸 또 목을 쳤다는 기록도 있고 이게 아주 웃긴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바로 의병이 주로 양반 유생들을 주축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성리학적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을미의병 때 임금이 회상해 군주가 해산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딱 해산하고 뭐 이런 게 한계죠 다. 자 아무튼 요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제가 요즘에 수험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시험을 못 보시더라도 빨리 회복해야 다음 시험 다음 파스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기회가 되면 강의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